오늘부터 취약계층 채무자가 3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일정 수준을 갚아야 남은 채무가 면제됐지만 이번 제도는 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을 갚아 나가면 변제한 금액과 상관없이 남은 빚을 면제해준다는 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돈을 빌리더라도 버티면 정부가 대신 갚아준다라는 잘못된 기대가 형성이 되면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채무 불이행자를 양산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토론에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데요.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취약 채무자 특별감면제도 찬성한다 1번, 반대한다는 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실 두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상임대표, 중앙대 경영학부 의정현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취약 채무자 특별 감면 제도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내용부터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취약계층 말 그대로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이슈입니다만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 그리고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 소액 연체자 이제 이분들이 이제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일정액을 갚으면 이제 나머지 채무를 이제 면제해주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기간, 즉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감면해주겠다. 이번 발표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별 감면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서 이런 취약계층의 어떤 채무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겠다라는 게 이번 정책입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는 그 성실 취약 채무자 빚 감면제도 어떻게 보시는지 입장을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찬성이요. 지금 이번에 발표됐던 사람들을 본다면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장애인 연금 수령자, 70대 고령자, 그다음에 장기 소액 연체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들은 금액에 무관하게 대출을 갚을 능력이 거의 상실했다고 보는 게 저희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한들 이분들이 과연 갚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조기에 그동안은 기간만 가지고 금액을 가지고 일정 금액을 갚아야 하지만 조정을 해줬는데 이제는 금액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즉 3년 이상만 성실히 갚으면 이제 면제해주겠다라기 때문에 전 적절한 제도 방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이제 이런 취약계층이 이제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저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 이제 모럴 해저드의 어떤 이슈가 지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일이 이제 일회성이냐, 이제 반복해서 이런 정책이 시행되는 하나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빚을 탕감할 경우에 이제 또 이런 분들이 이제 발생할 것인가, 아니면 이례적으로 그분들을 회생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경제 활동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라는 어떤 그 이슈가 좀 제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어떤 부채 탕감이라는 게 일회성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대표님, 사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의 채무를 갚아준다. 사실 뭐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기준이 명확해야지 그것도 이제 뭐 방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이번에는 그냥 원칙하게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장애인 연금 수령자, 고령 만 70세 이상 장기 소액 연체자라고 했고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순재산을 보고 있고 고령자 같은 경우와 장기 소액 연체자 같은 경우는 소득과 순재산을 보고 있고 연체기간도 장기 소액 연체자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1,500만 원 미만 이렇게 조건을 걸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정말 갚을 능력이 그나마 없다고 보는 규모를 산정을 한 것들이었고요. 앞부분에 설명했던 기초수급 장애인 연금 수령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 있는 계층들이거든요. 금융회사들도. 그다음에 고령자 같은 경우 70세 이상은 속된 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줬더만 이자 빚을 다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뭐 폐지라도 다시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빚을 갚기 위해서 폐지라도 다시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채무자들 그러니까 취약 채무자들의 빚 감면을 도와준다라는 거 분명히 이제 얻는 부분을 기대를 하고 얘기가 나온 걸 것 같은데 뭐 돈을 못 갚은 채무자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채권자도 그렇고 이게 윈윈이다라는 시선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윈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책적 효과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채권자, 정부라고 했지만 그 중간에 또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부실 채권을 뭐 지금 같은 경우 뭐 10년 이상 장기 채권 같은 거 이미 떨어내 버려 가지고 상각을 해버렸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이제 반복해서 발생하고 이럴 경우에 이제 부실 채권 처리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금융에 있어서 비용들 그 비용은 결국에는 예금자라든지 결국 금융도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이해 당사자들 즉 결국에는 그 예금을 하는 예금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비용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그 은행 자체의 어떤 만약에 최악의 경우 부실화가 과거에 우리가 됐던 경험대로 갈 수 있습니다만 부실화가 될 경우는 그 부담은 전적으로 또 다시 정부하고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이게 하나의 연쇄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그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일시적인 효과로 어떻게 보면 이게 그약 처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과거에 외국에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전례가 있었습니다만 그건 정말 경제 위기 때 사용한 하나의 처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처방들을 할 만한 지금의 어떤 위기 상황인가 그리고 향후에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잘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네. 그 사실 대표님 빚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기본적인 논리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된다는 금융 신뢰 원칙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번 제도로 인해서 이 제도 원칙 자체가 훼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뭐 그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시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빚은 갚는데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것들이죠. 그래서 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10년 넘은 장기 소액 연체자 같은 경우는 상각 처리. 이 상각 처리라는 것들은 뭐냐면 대출을 손실 처리해서 세금 감면을 받았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대출이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은행들이 금융회사들이 도저히 해수 불능 채권이라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 고령자라든가 기초수급자, 장애연금 수령자 같은 경우에는 미상각 채권도까지 해준다고 했을 때 세금 감면의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대출을 해줄 때 대출을 받을 때 신용도에 따라서 다 달리 대출 금리가 산정되거든요. 리스크 비용이라든가 가상금리에서 반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손실을 예측하고 신용도가 좋은 사람과 신용도가 나쁜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줄어드는 일은 있겠지만 이분들을 대출을 해줬다고 해가지고 감면을 해줬다고 해서 은행의 자산 수익이 크게 위청 있고 힘들어진다. 그럼 파산까지 간다. 그건 좀 너무 과도한 예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문자로 많은 의견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들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자리 6578님을 성실 취약 채무자 빚 감면 어디로 알아보면 되는 건가요? 라고 또 올려주셨고요. 끝자리 1706님 반대한다. 왜 국가가 국민 혈세를 마음대로 남용합니까? 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또 2525님은 이것은 국민을 담보로 한 완전한 사회주기로 가기 위한 화전 포석이다라고 좀 먼 미래일 수도 있지만 뭐 우려 섞인 시선을 주셨고요. 또 6955님은 반대한다. 취약 채무자는 은행과 거래 능력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건 충분히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는 반증입니다. 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끝자리 0093님 나도 60세 넘으면 대출을 많이 받아놔야겠다. 나중에 정부에서 갚아줄 텐데 이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그런 문자 내용입니다. 네, 또 0368님은 반대합니다. 나라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가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집계는 안 해봤는데요. 반대가 조금 더 많아 보이는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 토론 진행하는 동안 문자를 또 주시면 저희가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각 채무와 미상각 채무를 복합적으로 가진 채무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들에 대한 빚 감면 제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두 가지를 분려야 되는데 오늘 예.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서는 네. 미상각 채권에 대해서는 30%, 그러니까 미상각은 뭐냐면 네. 손실 처리하지 않은 대출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상각 처리할 때는 대출이 연체 기간이 6개월에서부터 12개월인데 네. 6개월 이전 연체 기간이 있는 상각 대출은 미상각 대출은 30% 가량 상각을 해주겠다, 대출을 조정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원금 전체에 대해서 해주는 것들이 아니라.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상각 대출을 받아놓고 다시
면제가 되지 않는 성실하게 갚지 못하면 다시 또 네네네. 발생하지 않냐 이 문제점을 예견이 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이분들이 성실 상환을 하지 못하면 3년 이에 면제해줬던 조건들이 어차피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기우고 좀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아까 문자를 보내주셨던 예, 분들의 예. 의견들이 국가가 채무를 관리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은행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세금은 지금 들어가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세금까지 빚을 갚는다까지 가는 거는 너무 앞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 사실 뭐 해외에도 좀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새롭게 제도가 시행되면 해외에 있는지도 좀 비교를 하게 되니까요. 뭐 앞서서는 경제가 위기일 때 극약 처방으로 나온 사례는 있었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예, 해외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이제 이건 어떤 과거 이제 성경에 나왔던 희년 제도가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년에 한 번씩 부채를 탕감해주는. 아,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제 빈부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가 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그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대공황 때 미국이 네. 한번 이런 어떤 그 채권을 이제 부실 채권을 사들여서 뭐 만기를 연장해주고 월금을 감면해주고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또 이제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이때 일정하게 이제 부채를 즉 이제 원금을 일부를 이제 감면해주는 프로그램 이런 것 좀 실행을 해준 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부채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미국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네. 캐나다는 뭐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채무를 탕감해 준 제도를 한번 시행을 해본 적도 있었고 멕시코도 뭐 이제 대출금의 일부를 정부 지원금으로 이제 이건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였는데요. 네네. 이런 것들을 어떤 했던 적이 역사적으로 있었고 최근에도 각국 정부들은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미국 대선에서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만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을 전액 면제하자라고 이제 버니 샌더슨 이제 의원이 주장을 해가지고 그런 게 논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지금 뭐 많은 분들 문자 주고 계시니까 그 내용 살펴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끝자리 4805님이 이게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독이 될 수도 있을 때, 그러니까 감면을 받고 또다시 빚을 낼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그밖에 다른 분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는 6557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까 가족 중에 취약 채무자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그럴 수도 같아요. 있는 건가요? 만약에 감면 받은 사람이 다시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금융회사에서 신용 등급이라든가 대출 전력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을 다시 대출을 해주겠느냐. 기초수급자 장애연금 수령자도 아마 보증서 없으면 대출을 네네. 지금도 안 해줄 겁니다. 네. 두 번째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70세 이상이 됐을 때 감면의 효과들을 받은 것들은 이력이 남기 때문에 네. 이걸 반복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는 보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 가족 내에서 네. 이제 받는다. 이건 대출 사기가 되겠죠, 사실은.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걸 받으려고 일부러 기획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10년간 연체를 한다. 사실 쉽지 않거든요. 금융거래에 있어서 불이익들을 계속 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염려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인권적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초수급자에서 수급원금을 받는데 대출 빚이 다 가서 기초생활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그리고 그 빚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들도 요즘 종종 있거든요. 결국은 죽음을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빚을 탕감을 해주고 면제해주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냐 저는 국가가 할 수 있는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한 가지 빠뜨리는 게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가 국가채무조정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두어서 이 빚을 관리해주고 있고요.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에서 미국, 일본들도 법원을 통해서는 우리나라처럼 파산 제도가 다 있습니다. 아예 다른 나라들이 빚을 감면해주지 않느냐는 것들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서 파산을 할 거냐 우리나라처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해줄 것이냐는 차이점은 좀 있는데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또 문자 몇 개 좀 소개해 드리면요. 9528님은 채무 불이행자로 1년만 살아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라고 해서 찬성을 좀 하시는 의견을 또 주셨고요. 네. 또
4135님은 18년 전 식당을 개업하면서 받은 대출을 이자가 원금보다 더 나갔어요. 원금은 손도 못 대고 제가 61살이 되었네요. 라고 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이 감면제도에 대한 찬성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네, 또 끝자리 8992님이 세금은 아니라도 다른 은행 고객들에게 전가되잖아요. 라고 또 이 부분을 우려를 해주셨는데, 자, 그래서 좀 여쭤볼게요. 앞서서 이게 이제 신용회복위원회하고 이제 금융위원회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은 아니다. 너무 앞서 나갔다라고는 하셨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이 대책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 재원이 마련이 될 부분에서 세금이 충당이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실시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신용회복위원회하고 금융회사들이 특별하게 약관을 맺어가지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어야 되는 거대로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예.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고령자, 장기소액 연초자 이 사람들에 한해서는 90%까지는 감면해주라는 가이드라인을 줬고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 동의를 한 거였는데 세금이 들어갈 문제들은 아마 공적 자금이 투입될 때, 그러니까 은행에 경영이 힘들어져 가지고 공적 자금이 투입되기 전까지는 이 채무 감면으로 인해서는 저는 세금은 들어가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결국에는 우리가 사회의 총 비용의 이슈로 저는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회 총비용. 예. 아까 대표님 이 정책에 대해서 결국에는 아까 대표님이 본질을 잘 지적해 주셨나요? 이건 인권 차원의 이슈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사회적인 총 비용, 예를 들어서 은행이 지금 당장 부실하고 되는가 아닌가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이미 대출 상각을 처리해 버렸는데, 그러면 97%의 어떤 비용 자체가 상각으로 해서 날아가 버렸는데, 그 비용은 결국에는 비용의 구조거나 사회적 비용, 그 사회적 비용이 이미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발생했던 것들이 일부의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인권의 차원, 복지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가의 차원에서 얼마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경제 구조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을 즉 전체 코스트를 발생시키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이번에 빠져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최근 10년간 2008년에서 2017년간 빚을 일부라도 탕감받은 채무자 숫자가 205만 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분들이 빚을 탕감받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던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체의 조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빚을 탕감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빚을 탕감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과연 그렇게 됐었던가 한 것들은 우리는 과거의 그런 역사에 대한 연구라든지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같은 어떤 탕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향후에도 정책에 있어서도 한번 짚고 들어갈 중요한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탕감받고 또다시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제시를 했었어야 방법이 된다는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방법들이 과거 역대 정권에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다는 거고, 예. 이번 정부 같은 경우도 일단 탕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빚을 탕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인권과 복지라는 그 차원에서 그 다음 단계, 즉 진정한 인권과 복지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정말 수혜 차원으로 들어간다면 그 사람들을 또 한 번 이런 나락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은 충분히 예. 동의하는데, 자립이라는 건 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봐요.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동의 못 하시는 분이, 동의 못 하는 지점이 고령자 70세 이상, 그다음에 장애인연금 수령자에게 어떤 자립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권을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분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노동을 해서 월급을 벌 수 있는 구조에 가진 분들이 아니고, 나머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은 공공근로라든가 만약에 사적인 데서 근로가 창출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은 연계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건 100%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이번 취약계층 채무감면제도의 핵심은 어쨌든 교수님도 대표님 말씀하시는 그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해줘서 결과적으로는 또 소득을 높여주는데도 방점이 찍혀 있을 것 같은데, 이 제도로 소득이 높아질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계층들이 아니시죠, 아닌 사실. 거죠. 네. 다만 가능한 부분들은 장기 소액 연체자들 같은 경우, 네네. 그러니까 채무자들 상담을 들어보면 조선시대에는 추노가 있었다면 지금 현재에는 추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왜냐하면 대출은 시효가 5년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5년이 계속 연장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추심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건 간단합니다. 법원에다가
그러니까 지급 명령을 내린다든가 이자 한 번만 갚으면 시효는 다시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립의 기간으로 간다면 장기 소액 연체자 같은 경우가 좀 가능하다라고 봐지고 있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근로를 제공한다든가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싶고요. 저희들이 상담받았을 때 이번에 법원에서 회생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네. 그 3년에 단축했던 것들을 적용해달라고 하신 아우성들이 뭐냐면 3년만 하고 나면 자기가 어떻든 자립을 할 수 있다. 뭐든지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의지들을 보이면서 많은 댓글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통계에 안 잡아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개인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자립도가 어떻게 가 있는지 저는 정부기관들이 한번 통계를 잡아볼 의미 있는 자료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자 내용 중에요. 끝자리 6572님이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으로는 이게 취약계층 비탕감 해주는 거와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그 제도는 법원에서 하는 제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는 쉽게 말해서 금융위원회 중환자실에 예. 가 있는 사람들을 응급실에서 미리 구제해 주는 제도거든요. 중환자실에 예. 가기 전에. 예. 방금 말씀하셨던 개인 해상과 개인 파산은 법원, 즉 중환자실까지 와가지고 예. 이 사람이 지금 죽을 단계인지 안 단계인지 그걸 판단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특히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네. 먼저 선제적으로 지금 개인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해주는 제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부터 취약계층 채무감면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뭐 지금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방향성 자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떤 보완들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간단히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어떤 일시적으로 이번 정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복지 차원에서는 충분히 한번 검토 가능한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번 의미 있는 정책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정책이 과연 이분들의 어떤 삶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까 분류할 때도 취약계층에서도 예를 들어서 고령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기초생활 장애인들 네. 이분들은 그냥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탐감은 가능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제 일자리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삶의 개선 그리고 자립 이거와 연결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정책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이제 보는데요. 그런 네. 점에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어떤 전례로 볼 수 있는 게 예전에 이제 2006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던 유누스 총재입니다. 그 양반이 했던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것은 그건 전적으로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 복지를 하거나 돈을 나눠주거나 하는 정책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그 구조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돈을 빌려줄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즉 일정 단위의 공동체를 연대 책임을 주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네. 연체를 할 수 없었던 그래서 회수율이 90%가 넘어갔고 거의 뭐 자립하는 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게 기존의 경제 구조에서 나올 수 없는 모델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런 자립이라는 관점을 네. 대해서 기반해서 우리가 정책을 펼치는 게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적인 구축이 확실히 필요하다는 왜냐하면 말씀이네요. 한번 탕감을 해주면 계속 그런 분들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경제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좋은 일자리가 나오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런 정책이 반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 구조, 일자리,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의 개선 이런 것들이 맞물리고 오히려 그것들도 근본적인 우리가 치유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문자 투표 결과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 찬성한다는 14%, 반대한다는 86%로 집계가 됐습니다. 위정현 교수, 김득희 상임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